당시 오픈되었던 이모티콘 목록을 보시면 지금도 캐릭터 작가입니다 하면은 아, 이모티콘 작가세요? 카카오 프렌즈 컨셉 디자인도 외주로 제안을 받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설프더라고요. 차마 공개를 못하겠어요. 그때 인형이 140만 개인가 160만 개인가 좀 2015년, 16년 이때쯤에 서일패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씩 몇 년이나 나왔으니까 그 연필깍지 몰랑이가 집에 100개도 더 있을 거다. 꾸준히 몰랑이가 한 번씩 크게 알려지는 계기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리고 2019년부터 한창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산리오가 컴백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쪽인 것 같다 하고 새로운 충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이런 작업을 할 때 더 도파민 터지는 거 알죠? 우리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몰랑 여러분, 몰랑이 작가입니다. 제가 강의를 나가면 주로 몰랑이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주변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제가 적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그래야 제가 하는 말에 좀 더 신뢰도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영상 정리하면서 제가 경험담이나 강의 내용 같은 걸 정리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3편 정도 주제를 나눠서 올릴 건데 이번 1편이 가장 길고요. 나머지 2편은 약간 짧게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몰랑이가 걸어온 길과 당시 캐릭터 업계에서 제가 체감했던 변화들입니다. 저도 너무 일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좀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이번 시리즈들은 좀 재밌을 만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봤고요. 좀 추억 여행하는 기분으로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할 얘기가 없다 할 만큼 당시 상황들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최대한 꼼꼼하고 분량 넉넉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미지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타 캐릭터들은 각자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몰랑이 말고 다른 캐릭터들 이미지 자료가 부족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캐릭터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만한 브랜드만 언급하게 될 것 같아요. 2010년 몰랑이의 첫 시작입니다. 몰랑이의 가장 원형이 되는 그림은 사실 2010년도도 아니고 더 오래전에 중학생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몰래 처음 그렸던 낙서가 시작이었는데 몰랑이의 생일이 2010년인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이 몰랑이의 원형이 되는 그림을 네이버 블로그에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날짜가 2010년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공고학번으로 2009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네이버 블로그랑 미니홈피 그리고 페이스북이 가장 활발한 플랫폼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 역할이 그 당시에는 네이버 파워블로거나 페북스타였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파일을 다운받거나 이미지를 올리는 형식이 다양한 확장자로 제공되다 보니까 많은 창작자들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가 직접 그리거나 편집한 그림들이나 다이어리 꾸미기용 스티커 그림 같은 걸 많이 올렸었는데 그 당시가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국민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였고 폰 배경과 아이콘을 이제 막 꾸미기 시작하니까 무료로 배경 자료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특히 네이버 블로그하고 네이버 카페에서 많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음 카페 쓰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당시에 다음 카페에서 좋아하는 아이돌 팬카페에 가입해서 무슨 방송에 나왔나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인스타그램처럼 미니홈피가 각자 개인 기록이나 친분을 쌓는 소통용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쓰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페이스북은 한창 막 떠오르기 시작해서 미니홈피가 좀 없어질 때쯤에 페이스북으로 많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랑이로 폰 배경과 아이콘을 많이 편집해서 주로 제 네이버 블로그랑 네이버 다이어리 카페에서 무료 배포를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주로 해외 캐릭터를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직접 그린 그림을 올리는 작가의 수가 많진 않았으니까 스마트폰을 꾸미는 용도의 캐릭터로서 몰랑이가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카톡 이모티콘이라는 시장 자체가 처음 형성되던 시기에 이모티콘이 한 10개도 안 되던 수만큼 판매되던 때에 몰랑이가 카톡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의 친척분께서 카카오톡 임원진분과 인연이 있으셔서 저를 카톡에 소개를 시켜주셨고 몰랑이가 이미 스마트폰용 캐릭터로서 인지도를 쌓아두어서 카톡 이모티콘 팀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그래서 첫 몰랑이 상업활동이 카톡 이모티콘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오픈되었던 이모티콘 목록을 보시면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유저들이 몰랑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상품화하고자 하는 거래처들을 좀 설득하기 쉬웠고 인형이랑 문구류로 시작해서 꾸준히 몰랑이 제품이 나오게 된 첫 단추가 이 이모티콘이라는 장르였어요. 지금도 캐릭터 작가입니다 하면은
아, 이모티콘 작가세요? 라고 할 만큼 캐릭터라는 장르에서 이모티콘이 주는 대중적인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캐릭터 작가가 이모티콘 작가는 아닙니다. 좀 캐릭터 작가 하면 이모티콘이라고 좀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이모티콘 전혀 내지 않고 굿즈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디지털 컨텐츠보다는 좀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좋아해서 초창기 이후에 이모티콘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꾸준히 이모티콘에 좀 집중을 했으면 또 어떤 몰랑이로 변화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당시는 이모티콘 스튜디오가 없었고 담당자분이랑 스케치를 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개인적인 피드백을 나누면서 이모티콘이 나왔어요. 라떼는 그랬답니다. 당시 주로 소통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직하셔서 지금 카톡에 몰랑이 초창기를 같이 보내셨던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모티콘 출시로 카카오톡이랑 거래랑 협력을 계속 하다가 카카오 프렌즈 컨셉 디자인도 외주로 제안을 받았었는데 제가 아직 경력도 너무 짧고 실력도 너무 부족하던 시기라서 지금 보니까 너무 어설프더라고요. 차마 공개를 못하겠어요. 제가 한 카카오 프렌즈 디자인들이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아직 카카오 프렌즈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카카오톡의 마스코트 캐릭터 세트를 만들어보자 하는 제안을 저 말고도 몇몇 작가님들이 외주 제안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보다 훨씬 더 경력도 있으시고 이미 캐릭터 디자인으로 자리 잡고 계셨던 선배님, 호조 작가님의 디자인들이 카카오 프렌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호조 작가님은 미니홈피 테마 작가로도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의 마스코트 캐릭터도 디자인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 작가님이셨죠. 당시에 제가 정말 제대로 디자인을 잘해서 카카오 프렌즈를 제가 맡았다면 저에게 아주 큰 포트폴리오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모티콘 시장 진입에 대한 타이밍은 정말 운이 좋았지만 아직 경력도 실력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 프렌즈 작업을 맡게 된 건 저의 성장기랑 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품 디자인에 들어가는 캐릭터가 좀 더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 컨텐츠로서 이모티콘으로서 개발하는 좀 이야기를 표현하는 캐릭터 쪽에는 실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모티콘 다운로드 수가 당시 한 달에 4만 건 이상 되어서 이 큰 수치를 바탕으로 잘 팔리는 캐릭터다라는 인지도를 얻은 다음부터 상품군들이 좀 다양해지면서 제품 생산 관련된 거래처들이 많이 늘었고 저는 원래 포토샵으로만 그림을 그렸어요. 제품 생산 때문에 그 디자이너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보편적으로 제품 디자인 쪽에 쓰인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고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으로 기존 그림들을 전부 다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디자인 매뉴얼, 디자인 가이드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당시에 몰랑이를 키워주겠다는 에이전시에 몰랑이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에이전시에는 디자이너가 없어서 제가 전부 다 그렸습니다. 블로그에 홍보도 다 제가 그린 그림으로 올렸고 행사 참여할 때 포스터도 다 제가 디자인을 했고 매뉴얼도 제가 그리고 제품 디자인도 직접 하기도 했어요. 작가가 원화 작업을 하면은 그걸 서포트해주는 디자인 팀이 있어야 되는데 에이전시에서 저는 당시에 그러한 시스템을 잘 몰랐고 근데 사실 실제 디자이너가 있었더라도 제가 이 완성도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결국엔 제가 그렸을 것 같긴 합니다. 그때 조금 디자이너 없이 혼자 많이 해봤던 경험들이 오히려 제 밑거름으로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랑이 캐릭터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던 2013년쯤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캐릭터들은 제 기억에 리라쿠마랑 디즈니 캐릭터들하고 아트박스도 좀 유행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 캐릭터로서는 좀 뽀로로가 압도적으로 갑자기 국민 캐릭터로 막 떠오르면서 국내 제조사분들이 대부분 한국 캐릭터는 어린이용이라는 게 좀 익숙해지셔서 몰랑이에게 색을 좀 입히면 안 되냐, 친구들도 만들자, 웃는 표정은 없냐 이런 요청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그럼 헬로키티랑 리라쿠마 예시를 들면서 무표정한 캐릭터도 괜찮다, 단독으로도 괜찮다, 10대 이상 소비자들은 좀 더 시크한 캐릭터들을 좋아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도 결국에는 저도 조금 설득당한 부분이 있어서 몰랑이 친구 피우피우가 이 시기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2012년부터 출시된 카카오 프렌즈가 어른들 대상으로 제품화가 점점 활발해지니까 몰랑이한테 더 이상 웃는 표정을 요구하시거나 어린이 캐릭터들의 공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활발하고 밝은 포즈 이런 것들 아니면 화사한 배경, 구체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시지 않게 됐어요. 제 기억엔 카카오 프렌즈랑 라인 프렌즈를 기점으로 국내에 캐릭터를 소비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점이 제조를 직접 하시는 사장님들께도 설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사 사장님들 입장에서 어른들 대상으로 캐릭터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하고 흐름이 좀 생겼는데 로열티가 좀 비싸고
승인 과정이 좀 길어지는 해외 캐릭터들을 대체할 국내 캐릭터 중에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 프렌즈보다 조금 거래처에게 접근성이 좋고 어른도 구매할 수 있는 캐릭터를 찾으시다가 몰랑이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셨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랑 계약하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 중에 꼭 있던 내용이 해외 캐릭터가 조금 승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디자인 승인이 몇 개월이 좀 걸릴 때도 있어서 소통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그 해외 대형 브랜드들은 이 디자인 퀄리티를 꾸준하게 맞추기 위해서 검수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어쨌든 해외 소통이기 때문에 좀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니까 좀 더 장인 정신이 살아있고 그런 점도 있지만 실제 그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점은 또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처음 알게 됐었죠. 그리고 보통은 거래처가 디자인을 하고 원작자가 승인하는 구조가 맞는데 저는 디자인을 제가 직접 제품 디자인용 파일에다가 얹어서 제안드리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협업하시기가 좀 편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성질이 좀 급한 편이라서 빨리 주시면은 제가 칼선에다가 그림 얹어서 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의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좀 공장 자체에 디자이너가 없는 제조사 사장님들도 꽤 계셨습니다. 당시에 몰랑이가 초대형 브랜드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작은 제조사 거래처 위주다 보니까 좀 디자이너가 없는 곳들이랑 많이 일했던 건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제품 기획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저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여담 풀고 가자면 2013년에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에서도 이모티콘으로 입점했었는데요. 당시에 위챗도 이모티콘 사업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몰랑이가 이미 중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몰랑이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려고 했던 브로커가 위챗에 있는 몰랑이 때문에 상표권 무단 등록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당시에 그 중국 지역의 몰랑이를 담당하셨던 라이센싱 대표님께 전달받았습니다. 역시 저작권이나 상표권 보호는 등록 자체 그 행위보다는 먼저 유명해지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무튼 2013년, 2014년 이 시기에 저희가 첫 상품화를 좀 활발하게 시작하면서 개인 창작자가 대량 생산용 발음이 어렵네요. 개인 창작자가 대량 생산용 캐릭터를 만든 점이 좀 흔치 않은 케이스로 알려지다 보니까 제가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었어요. 물론 제 위로 마시마로와 뿌까와 같은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한 1.5세대 정도 걸쳐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대중적으로 상업화되는 제품형 캐릭터를 개인이 디자인한 경우보다는 거의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완구 시장 쪽에서. 이 당시에 2014년에 몰랑이 애니메이션 첫 데모 영상도 나왔네요. 서울 프로모션 플랜이라는 국제 애니메이션 대회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최고 기획상을 받아서 저희 해외팀에서 엄청 기뻐했던 기억이 있어요. CJ랑 디즈니랑 여러 큰 회사의 임원진 분들과도 인사도 나누고 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팀과 엮인 썰을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풀었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몰랑이가 이모티콘 이후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롯데리아 장난감 프로모션이었어요. 롯데리아는 전국에 워낙 많은 지점이 있으니까 외장마다 몰랑이 피규어 사진이 붙어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른 연도까지 포함해서 2번인가 3번 더 프로모션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형 뽑기 기계가 정말 유행할 때가 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몰랑이 인형으로 인지도가 또 쑥 올라가게 된 계기가 있었죠. 몰랑이 인형이 통통하고 동글동글하니까 잘 안 잡혀서 좀 젊은 친구들한테 승부욕을 자극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인형이 140만 개인가 160만 개인가 좀 엄청 많이 판매가 되어서 인형회사 대표님께서 연말에 소고기를 엄청 과하게 사주셨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모바일 게임 콜라보도 시작을 했습니다. 에브리타운이라고 저도 이런 귀여운 디테일 들어간 건물 같은 거 세우는 게임 굉장히 좋아해서 현질도 많이 하고 같이 즐겼던 게임이고 최근에도 콜라보 다시 복귀해서 판매를 했고요. 에브리타운을 시작으로 게임 콜라보도 몇 가지 진행을 좀 했습니다. 2015년, 16년 이때쯤에 서일페, 서울 일러스트 페어라는 행사가 시작되면서 개인 창작자가 일러스트나 캐릭터를 가지고 굿즈를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캐릭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생계로 확실히 이어지는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캐릭터 페어는 비즈니스 미팅을 목적으로 한 행사의 느낌이라서 이렇게 바로 소비자들과 만나서 수익으로 이어지는 행사가 흔치 않았다 보니까 캐릭터 페어 관람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일러스트 페어 시장으로 좀 더 관람객이 몰리게 됐고, 작가님들도 좀 더 그쪽 행사로 많이 몰리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서예페에 직접 부스로 참가한 적은 없었고 사인회만 해봤어요. 이때쯤에 저는 블로그를 접고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이미 많은 개인 창작자들이 취업보다는 직접 상업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부터는 국내 개인 작가님들 굿즈를 많이 사 모으면서 해외 캐릭터보다 국내 캐릭터 굿즈를 좀 더 많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 정리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그 당시에 진짜 핫했던 캐릭터들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핑크퐁의 상어가족 동요 기억하시죠?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이 노래, 이 동요가 2016년에 업로드된 걸로 나무위키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인기를 폭발적으로 얻었던 거는 한 1, 2년쯤 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연도들이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빅데이터를 모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기록했던 몰랑이 활동 기반으로 제 기억에 의존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다라고 재미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드디어 제대로 완성이 되어서 해외를 먼저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EBS랑 디즈니 채널 코리아에서 방영 시작했고요. 처음으로 상설 매장을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 전에는 계속 캐릭터 페어 같은 부스 행사만 해보다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해봤던 단독 매장이었습니다. 팝업 스토어도 이때부터 좀 여러 가지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팝업 스토어를 몇 번 해보니까 몰랑이는 유통이 전국에 이미 뿌려진 캐릭터다 보니까 몰랑이를 팝업 스토어를 성공하려면 좀 몰랑이 모양의 특이한 디저트가 있다던가 이런 식의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좀 있거나, 꽤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한정판 인형이나 피규어 같이 소장가치 있는 것들을 정말 한정판으로 딱 끝낼 수 있는 만큼만 만들거나, 포토존에다가 힘을 엄청나게 쓰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고 배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3년 내내 그림 그려서 원고를 채웠던 몰랑이 숨은 그림 찾기가 다행히 베스트셀러 책이 되었고요. 로드샵에서 뷰티 브랜드들과 콜라보들 있었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몰랑이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여기 소속 주임님께서 지금은 육아 때문에 퇴사하셨지만 당시에 몰랑이를 너무 좋아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힘이 닿는 한 끝까지 해보고 싶은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이 시기에 제가 트위터랑 유튜브에 몰랑이 계정을 시작했네요. 중간중간 제가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플랫폼들 옮겨 다닌 얘기는 플랫폼별로 느꼈던 경험담이나 특징들 모아서 따로 영상 다룰 테니까요. 가볍게 시기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오버액션 토끼라는 이모티콘이 특유의 좀 자연스럽고 오버스러운 움직임으로 굉장히 크게 이모티콘으로 성공을 해서 이 토끼 캐릭터 출시 이후로 좀 하얗고 움직임이 재밌는 이모티콘 출시가 엄청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이모티콘으로 초대박이 나면 억대 수입을 벌 수 있다 이런 인터뷰 기사들도 이 시기에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 그랬어요. 확실히 시기를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모티콘으로 진짜 잘 되었을 때는 카카오톡 말고 네이버 라인에 출시했던 캐릭터가 몰랑이 말고 다른 캐릭터 2개 있었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씩 몇 년이나 나왔으니까 확실히 이모티콘 초기 시장이 너무 핫하긴 했어요. 그래서 개인 창작자가 취업 말고 따로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모티콘이 크게 대두되었고, 카톡 기본 배경이 파랑이다 보니까 하얀색 캐릭터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이모티콘 시장에 하얀색 캐릭터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몰랑이는 이렇게 이모티콘 시장이 활발할 때 이모티콘보다는 쭉쭉 제품 출시랑 콜라보들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제 취향이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보다는 물건을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이모티콘 시장이 대단하다라고 할 때도 제가 하고 싶은 걸로 좀 고집하긴 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8년쯤에 어린이 문구를 출시하기 시작해서 또 한 번 인지도가 쭉 올라갔던 계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린이 문구점 유통은 전국의 학교 앞에 다 들어가니까 그게 좀 인지도를 정말 많이 높여줬습니다. 몰랑이 연필깍지 피규어, 이게 갑자기 유행을 하는 바람에 유튜브에 어린이 친구들이 후기를 많이 올려주었고요. 좀 가격이 놀라운 가성비템이라서 지금까지도 우리 자녀가 있는 거래처 분들이나
전시 행사에서 뵙는 부모님들께서 그 연필깍지 몰랑이가 집에 100개도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어린이 문구류로 매출이 점점 커지면서 저도 좀 안정적으로 마음 놓고 편하게 몰랑이 하고 싶은 기획들을 다양하게 전개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몰랑이가 한 번씩 크게 알려지는 계기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일 처음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그 다음에 인형 뽑기의 유행, 롯데리아 프로모션, 그리고 베스트셀러 책, 어린이 문구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몰랑이가 활발하게 몇 년간 활동을 했던 것들을 통해서 2019년에 한국 컨텐츠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한 보람이 드디어 성과를 보는구나, 이런 감사했던 수상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하반기쯤에 펭수가 갑자기 대세로 엄청 올라오면서 저희 다음 해에는 펭수가 같은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펭수 덕분에 각 지자체별로 캐릭터들이 유튜브도 개설하고 좀 더 소통이 젊어진 느낌이 있어서 저는 펭수가 아주 큰 업적을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몇 년 후에는 제가 직접 이 대통령상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되기도 했고, 지역별 캐릭터 개발에 멘토로서 참가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고 좀 인정을 받았구나 하는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수상이나 심사위원 활동은 저 혼자 그냥 열심히 하다가 누가 뽑아주는 게 아니고 많은 주변의 업계 선배님들께서 저를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좀 이 산업 안에서 성숙한 사업적 교류를 하고 싶거나 중요한 자리에 책임감 있는 역할로 참석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확실히 그런 협회 가입이나 교류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중요한 직책에 감투를 쓰는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부담스러워서 싫어하는데, 좀 사람들을 만나고 어른들과 교류하고 배우면서 이런 경험담을 듣는 걸 좋아해서 협회 교류 활동이 점점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혼자서 고민하는 것들이 먼저 시작한 선배님들께 여쭤보면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는 꾸준히 협회 활동은 지속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어린이 캐릭터로 몰랑이가 입지가 좀 탄탄해져서 어린이 완구시장 계약도 이어졌고요.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매출을 따라가서 어린이 시장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느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어른 캐릭터 시장에 정착을 하느냐가 고민이 많았는데, 저의 결론은 어린이 시장에도 갈 수 있고 어른 시장에도 갈 수 있는 캐릭터들이 저희 선배에 대해서 많이 있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저희는 어린이 시장에서 나온 매출을 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컸을 때도 갖고 싶어하는 어른용 디자인에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종료했고요. 반대로 게임 콜라보 아이템들이 판매가 잘 되면서 저희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좀 커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단독 오프라인 매장을 접게 되는 속상함은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콜라보 덕분에 몰랑이 전체 매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좀 이때 알게 됐죠.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재고 없이 훨씬 큰 시장을 갖고 있구나,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이구나라는 거를 오랜만에 좀 느꼈고, 놀이책들이나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처럼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종이로 된 제품들이 이 시기에 또 많이 판매가 되어서 그것도 저희가 코로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한창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굉장히 심해져서 몰랑이와 계약하고자 하는 국내 제조사분들이 많이 넘어오셔서 저희 쪽에서는 매출이 갑자기 커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냥 어떤 큰 문화적 흐름을 이런 식으로 체감하게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몰랑이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에 방영되면서 저 몰랑이 애니메이션 봤어요 하는 후기가 주변에서 좀 더 많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전통적인 TV 미디어보다 뉴미디어 OTT 쪽 방영 시작했을 때 더 반응이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최고심 작가님 등장으로 캐릭터를 찌글찌글하게 그리고 옆에 말을 붙여서 하나의 짤처럼 연출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맞춤법을 좀 망가뜨려서 말한다던가 그런 말투도 이때 좀 시작됐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흐름들이 저는 최고심 작가님 그림 스타일 때문에 좀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 해에 연필 피규어가 종류별로 더 많이 나오면서 매출이 좀 더 안정적이게 되었고, 삼성이랑 폰 액세서리로 늘 콜라보 있었고요. 팝업 스토어랑 식음료 콜라보랑 책 출시, 이전부터 하던 장르인데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반복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책은 15주년 기념으로 좀 제대로 다시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들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전반적으로 몰랑이 반응이 살짝 주춤하기 시작했는데 산리오가 컴백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당시에 산리오가 유행을 했던 계기가 그 아이돌팀 NCT 안에서 텐이라는 멤버분이 쿠로미 캐릭터에 비유되면서 팬덤 안에서 자주 언급되다가 NCT랑 산리오가 직접적으로 콜라보를 하면서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는 아이돌 팬덤, 10대 팬덤과 캐릭터 덕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산리오라는 브랜드가 점점 더 다양하게 언급됐고, 산리오에 소속된 캐릭터들 중에 특히 마이멜로디랑 쿠로미가 인기가 두드러지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마이멜로디 재질, 줄여서 마멜 재질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외관이 사랑스러운 컨셉의 캐릭터인데도 이미지에다가 과격한 욕 같은 거를 자막을 붙여서 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리오라는 브랜드가 10대 팬덤 문화랑 밈 문화를 중심으로 트위터에서부터 빠르게 퍼진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추측과 기억이 있습니다. 제 체감상 아이돌 덕후랑 캐릭터 덕후 중에 심도 있게 덕질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이 트위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새로운 세상의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연예인들이나 브랜드를 포함해서 공식 계정들이 존재하는 나름의 양지에 있는 플랫폼들 중에선 덕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트위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컨텐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어떻게 유행을 해서 도는가를 좀 볼 때 말장난이나 그림으로 장난치거나 좀 밈을 만들거나 하는 유행들이 트위터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져서 다른 플랫폼으로 퍼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미 트위터에서 다 본 건데 이게 다른 데서 이제서야 유행하네 하는 것들이 저는 자주 있었어요. 이게 인스타그램은 내가 올린 것들이 이미지로 막 차곡차곡 기록이 남아있는 느낌인데, 트위터는 한번 실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밑에까지 다 긁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개개인의 계정들을. 그래서 그런지 실시간으로 뭐 어디서 지진이 났더라,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졌더라, 이런 것들을 같이 심각하게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로 떠드는 것들이 좀 많아서 좀 실시간으로 흐름을 빨리 읽어낼 때 트위터를 참고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플랫폼 특성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편에서 다룰 테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산리오 얘기하다가 말았죠. 국내에서 옛날에 산리오 대표 캐릭터 헬로키티가 한번 크게 브랜드로서 휘청인 적이 있었다는 점을 업계 선배님들께 자주 들었었고요. 생각보다 키티 후발주자였던 마이멜로디나 시나모롤이나 이런 캐릭터들이 한국 시장에서 그 당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이 산리오랑 NCT 콜라보 시기 이후로 기존에 이 캐릭터 자체를 철수하려고 했던 산리오의 국내 수입처 분들이 다시 산리오를 맡게 됐다는 소식들도 업체분들과 미팅할 때라던가 모임 같은 거 할 때 현장에서 자주 들었어요. 아무래도 캐릭터 완성도나 디자인 소스 완성도나 업체들에 대한 대응에 좀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리오가 다시 흐름을 탔을 때 국내 업체들도 아예 아동 시장에만 집중되어 있는 완구형 캐릭터 말고 좀 전 연령에 넓게 어필할 수 있는, 심지어 아이돌 팬덤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해주는 캐릭터라 온라인에서 바이럴도 화제성도 빠른 그런 산리오랑 협업하는 게 굉장히 유리했을 거예요. 최근까지도 그런 상황들이 일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시기부터 많은 국내 캐릭터 작가들이 몰랑이 포함해서 많이 외면받은 게 현실이었어요. 일본 불매운동 당시에 만났던 회사들이 다시 산리오의 부활로 산리오의 곁을 떠나셨고요. 네, 그거 어쩔 수 없긴 해요. 대기업이랑 이래야 퀄리티도 더 좋고 개인 작가보다 훨씬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저는 나라별로 각자 좀 더 발전되고 특화된 컨텐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아이돌이나 뭐 케이팝 산업, 드라마나 영화 같이 사람이 좀 직접 등장하는 영상을 잘하는 것 같고, 아예 판타지 세계관 중심으로 크게 발전된 일본 만화랑 좀 다르게 꼭 오타쿠가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현실에 닿아 있는 소재의 웹툰들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본이랑 미국에는 좀 산리오와 디즈니 같은 압도적으로 좀 전통이 너무 오래된 제품 기획 경험이나 브랜딩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캐릭터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한국의 캐릭터로서 몰랑이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 저도 소비자로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캐릭터가 더 잘 되면 좋겠다 하고 도움을 많이 주시거나 키워주시려고 하는 국내 업체들도 어른들도 많아요. 저희 거르처 중에 아이돌룩이라고 인형 주문 제작을 많이 맡아주시는 회사인데 국내 캐릭터 작가 인형을 정말 많이 작업하시거든요. 그리고 국내 캐릭터 작가분들 많이 키우고 싶다 하시는 최근의 계획도 들었었고, 그리고 아이디어라고 저희 피규어 제조사에서도 주로 국내 캐릭터 브랜드, 웹툰 작가님들 캐릭터들 아니면 유튜버 분들의 마스코트 캐릭터들 피규어 쪽으로 많이 제조해주시고,
그리고 캐릭터 협회 안에서도 정말 봉사활동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이 작가님들을 좋아준다고 크게 이득 볼 것도 없고 막 대단한 직책을 갖게 되시는 것도 아닌데 신입 작가들도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키워주려는 선배 어른들도 참 많아요. 저도 그런 도움들 많이 받고 있고 이런 노력도 해주시는 업체들과 교류하면서 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몰랑이든 제가 새로 시작하게 될 캐릭터든 좀 더 완성도를 탄탄하게 올려서 불매운동이나 어떤 시류에 타서 그냥 유행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해외 캐릭터들을 좀 브랜딩으로 잘 이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네요. 제가 한 50대 넘어가면 될까요?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3년 토끼해에 호텔과 카페 쪽으로 콜라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조형물들을 많이 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 초반에 부스 참가했던 월드아트 엑스포라는 순수미술 장르 전시에서 순수미술 활동으로 주요 활동 분야를 아예 장르를 바꿔버리신 원래는 캐릭터 작가님이셨는데 그렇게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작품들도 보면서 제대로 각 잡고 작품으로서 퀄리티를 높여주는 활동에 집중을 하면은 가성비보다는 소장 가치나 작품성에 주목해주는 시장이라는 게 또 존재하는구나. 꼭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유화라던가 이런 쪽이 아니어도 캐릭터도 그걸 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좀 깨닫게 되어서 앞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쪽인 것 같다 하고 새로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시회라는 분야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몰랑이도 그렇고 새로운 캐릭터도 그렇고 작품으로서 다뤄줄 수 있는 아트웍들을 좀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건으로는 역시 갤러리 몰랑 오픈이죠. 몰랑이 인지도를 크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지금까지는 좀 흐름에 따라 있었는데 올해는 마땅히 없을 것 같다. 스스로 만들어보자 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예산을 아껴서 우리 말랑이 분들 편히 쉬시다 가시라고 휴식 공간 겸 미니샵으로 오픈해서 아직 운영 중입니다. 연남동 공원 산책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몰랑이다 하고 이렇게 간판을 보시고 한마디씩 하고 가시는 거리에 많은 분들의 대화를 듣고 있고요. 이 공간은 매출보다는 몰랑이가 아직 활동하고 있네? 너 몰랑이 알아?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해주시는 목적으로 만든 마케팅용 공간이기도 합니다. 망그러진 곰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정말 유명해진 시기도 2013년이었다고 해요. 망고미는 카톡이라는 플랫폼의 힘도 있지만 주로 컨텐츠 연재라 이모티콘 연재를 중심으로 정말 풍성하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주시는 방향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팬덤 형성이 빠르고 탄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최신 근황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생산 계약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콜라보가 좀 굵직굵직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다행히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상황이고요. 몰랑이 공식 브랜드 사이트를 몰랑샵과 별도로 오픈을 했죠. 물론 소통은 인스타랑 트위터랑 유튜브로 주로 하지만 캐릭터 이미지만 깔끔하게 역사를 좀 정리해놓은 사이트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어놓은 몰랑이 사이트 많이 구경 와주시고요. 그리고 연필깍지 몰랑이 피규어를 사던 우리 애기 말랑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더라고요. 저의 모교 숙명여대 후배가 되어서 올해 우리 축제 행사에서 몰랑이 콜라보를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해주어서 숙명여대 동문들만 구매할 수 있는 몰랑이 한정판 인형을 좀 만들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올해 좀 가장 뭉클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1000개 수량이 몇 분 만에 금방 매진이 되어버려서 추가 제작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런 학교 콜라보는 학교는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같이 추억을 만들자고 하는 기획이라서 기획하는 누구도 수익을 벌지 못하는 기획이고요. 그냥 재밌게 귀여운 거 만들자, 같이 재미를 나누자 하는 프로젝트인데 오히려 이런 작업을 할 때 더 도파민 터지는 거 알죠? 우리 작가님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뭔가 나는 지금 돈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하는 열정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제가 좀 이런 기획들을 재밌어해서 자꾸 일을 벌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본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꾸 도파민 터지는 뭔가를 찾으러 다녀요. 참 신기한 게 대충 20년이나 30년이나 이 정도 주기로 세대를 하나 건너뛰어서 유행이 도는 것 같은데 지금 레트로가 몇 년 동안 계속 유행하면서 간단하고 심플한 그림보다 잔뜩 정성 들여서 손으로 그린 듯한 정말 옛날식 만화 그림체가 패셔너블한 이미지로 계속 유행을 하잖아요. 캐릭터 쪽에서도 디지털로 딱 떨어지게 편하게 그린 그림 말고 만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듯한 빛과 그림자까지 표현되어 있는 풍경까지 있는 그림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상황이나 감정이나 분위기 있는 감성과 풍경까지도 표현해주는 이야기가 담기고 사연이 담긴 듯한 그런 구체적인 느낌이 연출된 캐릭터들이 좀 더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인스타툰에서 말풍선까지 붙은 만화로 유행하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좀 한 장면에 캡처한 것 같은 이미지에 자막이 붙은 밈으로 유행하기도 하고 좀 거친 말투로 세상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데 얼굴은 귀엽고 행동은 과격한 캐릭터 짤이 트위터에서 잔뜩 유행하기도 하고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인기가 많아진 치이카와라는 캐릭터도 용담군과 같은 작가님이 그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캐릭터도 주로 컨텐츠로 연재되는 시리즈라 제품용 캐릭터처럼 그리기보다는 만화 속 등장인물처럼 그린 그림체나 연출이 많은데 이제 그냥 팬시한 캐릭터보다는 메시지랑 캐릭터가 묶이고 카툰처럼 표현된 연출이 대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행도 사실 한 2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지가. 저도 이 흐름에 맞춰서 인스타용, 트위터용으로 그린 그림은 많은데 정작 제품에 쓰일 그림들은 몇 년 전 그림체 위주라서 최근에 그리고 있는 그림체나 연출로 매뉴얼을 아예 싹 바꾸려고 해요. 요거 진행하면서 차차 공유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캐치 티니핑이 몇 년 사이에 또 핑크퐁에 이어서 또 오랜만에 전국민적으로 언급량이 정말 많은 국내 캐릭터 어린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아요. 제가 어릴 땐 포켓몬스터 이름을 외우면서 자랐다면 요즘 어린이들은 티니핑 이름을 외우면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 친한 언니가 그 캐치 티니핑 만든 3지 애니메이션의 임원진에 있거든요. 그 언니는 캐치 티니핑의 IP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어린이들이 뭐 사진관에서 티니핑 컨셉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런 오프라인 활동을 주로 하는데 아이들 만나다 보면 핑들의 이름을 정말 다 기억하고 있대요. 시즌별로. 그 정도로 좋아했던 친구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은 어릴 때 추억을 또 티니핑으로 회상하는 그런 구조가 또 생기는 거죠. 몰랑이 활동을 전반적으로 요약해보자면 국내 캐릭터 시장에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 캐릭터가 거의 없던 블루오션 시기에 몰랑이는 첫 활동을 시작했고 다행히 중간중간 인지도가 높아지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랑이가 절대적으로 1등이다 하는 시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늘 은은하게 아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10위권 정도의 중간 인지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대성공을 팍 하고 갑자기 언급량이 뚝 떨어지는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여기저기 너무 많이 보시 질린다 하는 그런 반응 없이 은근슬쩍 일상에서 계속 소비되고 있는 형태로 가늘고 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관심이 한 번에 집중되기보다 그냥 소소하게 몰랑이 좋아해주시는 분들과 오래가고 싶은 마음으로 너무 튀지 않게 자리 잡고 있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좀 비슷해요. 저는 조회수가 10만 이상 터지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관심이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전체 조회수 중에서 어떻게든 정말 조그맣게라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제가 하는 얘기를 전체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일부만 듣고 기분 상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남이 싫은 사람들도 그렇게 조회수가 터졌을 때 좀 유입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교류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의 딱 조회수 1000회 정도의 구독자 2만 명대가 제 마음에 가장 평화를 줍니다. 우리 말랑이 분들과 작고 소중한 좀 한 줌단의 느낌으로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너무 큰 성공은 바라지 않아요. 적당히 아기자기하게 조용조용 살아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무언가 유행하면 정말 질리도록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보인 다음에 순식간에 식어버리잖아요. 그런 특성이 좀 우리나라에서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눈이 굉장히 높으면서 다양한 문화권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서 눈은 엄청 높아져 있는데 범위는 너무 좁잖아요. 이 작은 나라의 서울 안에만 또 모여있으니까 뭐가 유행을 하면은 그냥 나가면 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식어버리고 이거는 너무 작은 나라라서 있는 특성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급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유행에 되게 민감한 눈 높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몰랑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1, 2년 차일 때도 몰랑이 다음은 뭘 그릴 거냐라는 질문이 인터뷰 때마다 있었거든요. 한 가지 브랜드가 오랫동안 수명을 이어가서 전통적인 클래식한 느낌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건지 한국인 성격이 급해서 빨리 더 좋은 거 내놔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건지
항상 다음 건 뭐야? 라는 질문을 늘 받았던 것 같아요. 좀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빠르게 유행을 소모해버리고 뭐든지 옛날 거라고 해버리는, 그거 이미 지났어라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든지 옛날 것들은 버려버리고 빨리 새로운 거 해야 돼 라는 특성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언제적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 옛날 것들을. 좀 길게 전통을 이어가는 클래식한 브랜드나 IP가 정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몰랑이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몇 년 전에 조한베어라고 제주에서 곰돌이 인형으로 활동하시는 작가 선생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연세가 꽤 지긋하신데도 아직도 인형 제작에 열정이 많으시고 이제는 규모를 좀 작게 줄여서 나만의 작은 공간으로 찐팬분들만 오시는 그런 공간을 꿈꾸고 계신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저도 언젠가 이렇게 완전 상업적인 그런 느낌 말고 제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전부 신경 쓴 저만의 작은 공간에서 진짜 몰랑이의 기록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몰랑이를 정말 좋아하고 기억하시는 분들과 소소하게 남은 삶을 교류하면서 사는 그런 것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토끼 인형 뜨개질로 만들고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사업 규모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많았었는지 그런 규모를 좁히는 얘기에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몰랑이를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캐릭터들이 캐릭터 사업이 막 떠오르던 블루오션 시기에 혜택을 받아서 자리 잡은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국민적인 엄청난 사랑을 받기보다는 각자가 묵묵히 본인 브랜딩 꾸준하게 지켜오면서 국내든 해외든 매니아층이 좀 유지가 되고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동기분들이 많아요. 그런 작가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교류하는 과정들도 꽤나 즐겁습니다. 서로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 좀 기억의 결이 좀 비슷하거든요. 가끔 작가들끼리 친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룹톡에 들어가서 막 친분 쌓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그냥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 살아서 친분이 엄청 깊거나 자주 만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작가 활동을 하면 1인당 10인분씩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냅다 바빠요 다들 너무나. 그래서 가끔씩 만나면 실컷 얘기하고 또 떨어지면 1년 동안 못 볼 때도 있고, 각자 엮여있고 책임져야 할 업체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끼리 막 즐겁게 교류할 여유가 좀 없긴 합니다. 네, 그동안에 서울배 같은 마켓 행사나 카톡, 이모티콘, 아이디어스 앱 같은 1인 창작자 시장들이 계속 생겨났잖아요. 그 시장에 적응하면서 계약 사기를 당하거나 거래처와 불편한 일로 계약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많았고, 저 포함해서 주변에 오랫동안 활동한 작가님들 중에 사기를 안 당해본 사람 거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거 다 아시죠? 굳이 이제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는. 저희끼리 좀 내용 공유하고 있어요. 그 업체는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작가들끼리는 공유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그 캐릭터의 현실 영상은 하던 일을 갑자기 관두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 시장을 엄청 대단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뒤늦게 도전해서 생계 유지에 대해서 좀 위험한 상황이 될까봐 했던 말이었어요. 진짜 진지하게 들어와서 이미 여기를 좀 겪어본 사람들은 사실 제가 그때 했던 얘기 정도는 다 아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 현실임에도 하는 거죠. 좋아하니까. 요즘은 1인 창업 캐릭터 작가는 본업보다는 부업으로 하거나 진짜 에이전시를 만나서 성장하거나 좀 더 캐릭터 브랜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아직 캐릭터 브랜드가 많지 않은 다른 나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순수미술이나 아트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수미술 쪽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작품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아예 장르를 옮기시거나, 진짜 현실적으로 기업에 입사를 하셨다가 거기서 모은 돈으로 창업을 하시거나, 그렇게 좀 수입의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국내 권리가 한정된 몰랑이 이후로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외 포함된 활동을 조금 파인아트나 아트토이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모모이 작업들은 따로 소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이제 진짜 슬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14년차 지금까지 캐릭터를 통해 할 수 있는 경험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이야기 중에 빠졌지만 캐릭터 디자인해서 저작권까지 넘기는 외주 작업도 해봤고, 게임 콜라보, 제품 디자인,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 같이 하기, 피규어 모델링 해봤고, 국내랑 해외 이모티콘 출시해보기, 직접 제품 판매해보기, 팝업 스토어 기획, 캐릭터 페어 부스 참가, 홍보대사 인형탈 기획, 사인회, 재능 기부, 컨텐츠 상도 받아보고, 음식 콜라보, 카페 콜라보, 화장품 콜라보, 그리고 해외 전시 행사도 해봤고, 모두 다 성공이라고 할 순 없지만 경험은 정말 넉넉하게 한 듯 합니다. 전체적인 몰랑이 사업 흐름을 보자면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제품들의 디자인은 대체로 제조사분들의 경험치를 믿고 맡겼고, 그 매출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몰랑이를 표현하고 싶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주문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중성도 잡고 소수 매니아들을 위한 디자인도 잡고 그렇게 다 잡아보려는 욕심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몰랑이를 통해서 제일 집중했던 부분들은 확실히 제품 출시였습니다. 저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컨텐츠를 이야기로 기획하는 것보다는 이 디자인 알맹이를 예쁘고 갖고 싶게 표현하는 그런 디자인적으로 포장하는 과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모티콘이나 만화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만져지는 소장용 디자인 하나하나를 좀 집중해서 패키지 디자인까지 같이 다듬는 게 즐겁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실제로 만져지는 기획의 끝판왕은 전시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15주년 몰랑이 전시회만큼은 공간에서 즐길 거리를 정말 풍성하게 준비해서 아, 나 진짜 몰랑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봤다 하고 끝까지 좀 불태우고 서서히 규모를 줄이면서 나만의 작은 공간에 몰랑이 모아놓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찐팬분들만 만나서 몰랑이의 브랜딩을 더 꼼꼼하게 다지는 게 꿈입니다. 14년치 얘기하면서 막 사조까지 붙이려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다음 편에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지금 X라고 바뀌었죠. 이 플랫폼들의 특징과 경험했던 분위기들을 좀 살펴보고 제가 트렌드를 참고하고 있는 어플이나 컨텐츠나 유튜브 채널들 추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거나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하나씩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